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고대 국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고대 국어를 공부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시대별로 여러분들의 특징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면 288페이지부터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생각열기 보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라고 해서 네, 선생님이 아까 써봤는데 여기는 지금 고구려가 되겠죠. 고구려, 그리고 여기는 백제, 그리고 여기는 신라 사람이 됩니다. 지금 셋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때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했을까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말이 통했을 것 같은데 그 말이 통했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삼국유사에 김춘추가 고구려 왕과 통역 없이 이야기했다 라는 그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한 부분을 미루어 볼 때 지금 삼국시대에 비슷한 말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고구려가 있는 부분, 백제, 그리고 신라가 있는 지역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 지역별로 지금도 있는 그런 사투리, 방언이라 하죠. 그 방언의 약간의 차이를 빼면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라는 점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어휘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공통점이 더 많아서 친구들이 아니라 이렇게 삼국시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89페이지로 넘어가서 고대 우리말 형성과 찾아표기 이 부분을 지금 한번 같이 선생님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대의 우리말 형성과 찾아표기 보면 우리말의 역사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국어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라고 해서 지금 우리말의 역사를 이렇게 시기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시기가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이 밑에 국어사의 시대 부분 요 부분이에요. 자, 자, 그래서 이 고대 같은 경우는 고려 건국 이전까지를 고대라고 해. 그래서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시대를 고대 국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려가 건국되고 나서는 이제 중세 국어 시기로 넘어가는데 이 중세 국어는 전기와 후기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15세기인 점을 감안해 보면 훈민정음 창제된 이후에는 바로 후기 중세 국어라고 볼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가장 큰 분기점은 훈민정음 창제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중세와 근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점은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몇 년이요? 그렇죠. 1592죠. 자, 그 다음에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를 나누는 기점은 또 가보개혁인데 이 가보개혁 이후에는 바로 이제 현대 국어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각각의 이제 시대별로 국어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고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특징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후기 중세 국어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국어사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징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때부터 훈민정음이 창제돼서 다양한 문헌이 등장하게 되고 그 문헌을 바탕으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빈출이 되고 있어요. 즉 여기 후기 중세 국어가 굉장히 수능에 많이 빈출되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면 고대 국어는 한반도와 만주일 때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이 세워지고 이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언어적 통일이 이루어진 시기까지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고대 국어의 시기는 언제다? 네, 삼국시대 초기부터 통일 신라 시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고대 국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한자를 이용하되 중국어의 문장 체계를 따르는 한문자료 그리고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적은 차자표기 자료가 있대요. 자, 그래서
지금 고대 국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두 가지가 바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도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적은 차자 표기 자료가 중요한데, 그 차자 표기 자료로는 자, 첫 번째 이두, 두 번째 구결, 세 번째 향찰 등이 있으며, 이들은 한자의 뜻과 음을 이용해서 우리말을 적은 표기 방식이다 라고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더 알아보기를 통해서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한 차자표기 방식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이두, 두 번째 구결, 세 번째 향찰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두 같은 경우는 주로 공적 문서에 사용이 되었다라고 써져 있어요. 자, 이두는 한국사 배운 사람이라면 알 텐데 누가 만들었죠, 이두를? 네, 신라시대 설총이 이두를 만들었어요. 이때 설총이 7세기 사람인데 이 7세기에 이두를 만들고 이게 공적 문서에 사용된 게 언제까지 사용됐냐면은 조선 후기까지 이두가 계속 사용돼요. 그래서 이 이두는 완전한 한문 문장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말 어순으로 이렇게 한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적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중인층 이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인층이 주로 사용한 게 이두였고, 이두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시기부터 조선시대까지 풍부하게 계속 사용이 됐다라고 해서 지금 이것은 우리말 어순에 맞춰서 한자를 쓴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구결 같은 경우는 한문을 읽을 때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삽입하는 요소인데, 이 구결 같은 경우는 이 문법적 관계라는 게 바로 문법 형태소를 의미해요. 이 문법 형태소를 다른 말로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데, 이 형식 형태소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 했는데, 그쵸? 조사, 두 번째로는 접사, 세 번째로는 어미가 있었죠.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결 같은 경우는 우리말 어순이 아니라 한문 어순이야. 근데 여기에 이 문법 형태소를 첨가를 해줘요. 그래서 이 문법 형태소 첨가, 요 형태를 이따가 네, 여기 첨가, 문법 형태소를 첨가해준다. 한문 어순에 이렇게. 그래서 요 형태를 실제 사례를 프린트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향찰 같은 경우는 차자 표기를 향가와 같은 운문 표기에 이용한 것이다 라고 해서 향가의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두 같은 게 확장이 된 게 이제 향찰이에요. 이두보다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 된 거. 그러니까 그 노래에 사용이 되겠죠. 향가와 같은. 근데 이 향찰의 한계가 뭐냐면 고려 초까지 존속되다가 점차 소멸했다라는 건데, 이 향가를 표기하는데 주로 쓰였기 때문에 이 향가가 쇠퇴하고 이 운문의 자리를 고려가요에 넘겨주게 되죠. 우리 1학기 때 문학사 배울 때. 그러면서 이 고려가요에 넘겨주면서 향가가 쇠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향찰도 이제 쇠퇴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이따가 프린트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자 표기 자료가 있긴 하지만 원래 한자는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므로 우리말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료의 양도 충분하지 못해서 고대 국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 한계점. 뭐랑 뭐가 있어? 우리말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그렇죠? 자료의 양도 충분하지 못하다 라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한계다. 자,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고대 국어의 경우 오늘날의 국어와 공통점도 많지만, 첫 번째 된소리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고유어가 더 많이 쓰였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해서, 자, 이렇게 된소리가 없었다는 점 같은 경우는 우리 된소리 뭐가 있어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등이 있는데, 요런 거가 없었다라는 게 그러면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음운 체계가 좀 달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음운 체계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해.
그래서 지금 단모음 10체계, 그리고 이중모음, 그리고 자음 같은 경우는 파열, 파철, 마찰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처음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음운체계가 지금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뭐 아래아도 있고, 뭐 반치음도 있고, 뭐 순경음도 있고 이렇게 많았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된소리가 없었다는 게 이제 이 고대 국어의 특징이고, 이것은 곧 음운체계가 다름을 증명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로는 고유어가 더 많이 쓰였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한자어보다는 고유어가 더 많이 쓰였다라는 게 고대 국어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특징으로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두 장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 네, 너무 고생 많았고, 네,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